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말 고종 황제의 생부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풍수지리를 많이 공부한 분이고 또 풍수사상을 특별히 믿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남현군 묘를 경기도 연천에서 충남 예산 덕산에 있는 가야산까지 이장을 해서 옮기고 그 덕으로 고종, 순종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난 그런 집안입니다. 그 흥선대원군의 행적을 조금 보고요. 그리고 정작 흥선대원군 자신은 지금 명당에 묻혀 있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조선의 대원군 하면 흥선대원군 이하응 한 사람뿐이었던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흥선대원군 묘를 취재하러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저희 스태프 중에서 그냥 대원군 묘소 그랬더니 저 덕흥대원군 묘로 해서 양주 쪽으로 가다가 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다시 검색을 한 결과 그쪽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걸려서 돌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원군 하면 흥선대원군 한 사람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선조에는 대원군이 한 분이 아니라 네 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덕흥대원군입니다. 1530년부터 1559년까지 30세 살았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이초입니다. 초라고 하는 글자가 포토샵에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메산자 옆에 부를 소자가 있는 이 글자입니다. 11대 중종대왕과 후궁인 창민환씨, 지금 서울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가시면 창민환씨 묘소가 있죠. 그분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이초입니다. 그런데 이초의 사남이 선조입니다. 이초가 흥선대원군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선조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원대원군입니다. 1580년부터 1619년까지 산 분인데요. 이름이 이부입니다. 역시 이 글자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구수록이라고 그러죠. 임금왕. 그 옆에 믿을 부자가 있는 이부라는 사람인데 선조대왕의 오남입니다. 그랬다가 광해군이 축출되고 나서 인조가 들어왔죠. 그럼 그 인조의 생부가 됩니다. 이분이 두 번째 대원군인데 이분 역시 본인이 사망한 후에 아들이 임금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전계대원군이라고요. 1785년부터 1841년까지 산 분입니다. 이름이 이광인데 역시 구수록변의 넓은 광자입니다. 이 글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이분은 아주 파란만장하게 살았죠. 여러분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아시죠? 뒤집 속에 갇혀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은원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은원군의 서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또 형이 영모에 연루됐다 그래서 강화도로 위리안치시킵니다. 가시나무 울타리로 집을 둘러싸고 그 안에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 위리안치가 됐다가 거기서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강화도에서 농부로 살았습니다. 농부뿐만이 아니라 남의 노비질까지 했어요. 그랬다가 죽기 한 12년 전에 그 귀양이 해제돼서 한성에 돌아와서 한양에 돌아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임금이 됐죠. 그래서 25대 철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생하다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된 거죠. 또 이 철종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임금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1820년부터
1898년까지 살았고요. 이분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눈에 총기가 아주 굉장히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턱이 너무 좀 길다, 하정이 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자가 시백이고요, 호가 석파입니다. 석파 하면 아주 그 당시에도 유명한 식객이고 묵객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분은 남연군 2구의 넷째 아들이고 대원군의 봉해지입니다. 당시에는 대원의 대감이라고, 대원의 대감 이렇게 사람들이 호칭을 했습니다. 남연군 2구가 1822년 사망을 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3살 때 아버지를 여였죠. 위로 형이 셋이 있었으니까 사남이었죠. 그 당시에는 안동김씨 세도가 대단했습니다. 왕족이라 할지라도 안동김씨들 눈밖에 나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선이 망하지 않고 고종 황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조선은 안동김씨한테 넘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동김씨 세도에 눌려서 아주 파라코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은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글씨도 뛰어났지만 이 추사가 난을 아주 잘 쳤죠. 이 난도 뛰어난 솜씨를 배웠습니다. 성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질한 그림입니다. 모두 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렇게 울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해서 풍수지리에 관한 책은 안 읽은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풍수지리에 눈이 많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정만인이라는 직관이 찾아와서 가야산에 2대 제왕지지가 있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과연 그 자리가 기가 막힌 제왕지더라.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안타깝게도 가야사라고 하는 조그만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탑이죠. 흔히 금탑이라고 합니다만 그 금탑이 있는 자리가 바로 2대 제왕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부친 남연군의 묘는 경기도 연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친의 묘를 파묘를 해서 가야산 뒤 산깃을 다른 자리로 일단 이장을 합니다. 그때 연천에서부터 충남 덕산까지가 500리 길입니다. 500리 길을 상의를 메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왕족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오는 길에 고을 사람들이 동원돼서 상여를 맵니다. 일정한 구간까지. 그렇게 해서 충남 예산의 가야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마지막 상여를 맨 동네가 남은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상여를 그 남은들에 기증을 했죠. 그 후에 얼마 지나서 웬일인지 가야사가 불에 타고 그리고 가야사를 지키고 있던 승려는 그 밑에 있던 연못에 빠져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 후에 그 금탑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남연군을 이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에 전해지는 말로는 그 금탑이 있던 자리에는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를 깨기 위해서 도끼로 내려치자 도끼가 오히려 튀어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연군이 하늘에다 대고 나라고 왕의 아버지가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하고 소리쳤더니 그 순간 도끼로 바위를 치자 바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바위를 드러내고 묘를 씁니다. 그 묘가 지금 그곳 충남 예산 덕산에 있는 남현군 묘가 됩니다. 그때 기증했던 남은들 상여입니다. 그 상여막인데요. 이 안에 그 상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여는 실제 상여가 아니고 이 안에 있던 상여는 1960년대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들이 가지고 가다가 이게 너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온양쯤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립박물관인가요? 어디로 가지고 가고 전흥수 씨라고 하는 분이 똑같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여기 기증을 해서 지금 이 안에 그 모조품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저 가야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태을 천월 해서 주봉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맺힌 이 자리인데요. 이 갈대 앞에는 옛날에 여기가 가야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현군 묘는 이 갈대 넘어서 저 뒤에 어디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남현군 묘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바위로 촘촘히 생기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리입니다. 남현군 묘 뒤에서 앞을 본 주작 그림입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아주 또렷하고 첩첩이 쌌는데 다만 저는 이 앞에 있는 안산이 좀 너무 멀고 뒤에 주봉에 비해서 좀 낮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제왕지지에 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있는 산들입니다. 첩첩이 둘러쌌죠. 한번 뺑그라고 그러는데? 이거 세긴 세네요. 이 묘를 이장한 것이 1845년입니다. 그런데 그 7년 후 1852년에 둘째 아들인 제황이를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황이 12살 되던 해에 이 철종입니다. 철종의 어진인데 철종한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1863년 12살에 즉위를 합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고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염도 없고 왕 같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은 맹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면 왕 같아 보이지 않고 가까이서 보면 왕으로서 위엄도 없다라고 맹자했는데 이 고종이 바로 그런 얼굴에 해당이 됩니다. 고종이 12살에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가를 드려야죠. 근데 함부로 잘못 드렸다가는 괜히 그 척척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부대부인 민씨입니다. 그 민씨가 자기 집안에 몰락하고 가난한 그 민씨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여흥민씨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종의 비로 드립니다. 그런데 고종한테는 이미 그 전에 왕비가 아니라 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귀인 이씨입니다. 고종과 귀인 이씨 사이에서 벌써 고종의 첫 아들인 완화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완화군이 굉장히 영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원군이 이 완화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때부터 민씨하고 이 민비하고 대원군이 대립을 하면서 이제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이 완화군은 웬일인지 13살에 갑자기 병을 얻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명성황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성황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나이가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중년이 됐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름이 원래 민자영입니다. 1851년부터 1895년까지 살았으니까 한국 나이로는 45살까지 살았던 거죠. 출생지는 여주입니다. 여주에 가면 지금도 명성황후 생가가 있습니다. 민유중의 후손 민치록의 딸입니다. 민유중의 6대 후손으로 알려졌는데 민유중은 누구냐면 19대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생부였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 민치록의 딸입니다. 민자영이 8살 되던 해에 아버지인 민치록이 죽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때 대원군의 부인 민씨가 이왕이면 자기 집안에서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으면 호락호락하게 부릴 줄 알고 추천을 해서 며느리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16살에 흥선대원군의 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고종의 비가 됩니다. 왕비가 된 거죠. 여기가 바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갔을 땐 이 바깥채가 없고 안채만 아주 어죽잖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거대하게 꾸몄죠. 원래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여러분이 보실 땐 얕은 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이 뒤에 산이 높습니다. 네,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산이 꽤 높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민유중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 조부가 되겠죠. 여기 부인 둘을 데리고 살았어요. 두 분 다가 여기 보면 부인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한 분은 이씨고 한 분은 송씨였죠. 민유중 선생 묘 및 신도비 그래서 쭉 여주시에서 세운 게 있고요. 이 집 앞을 관룡자 심용적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잠시 보시죠. 이 사진은 명성황후 중년 때의 사진을 확대한 겁니다. 사실 명성황후는 생전에는 황후가 아니었죠. 왕비였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황후로 추존이 됐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눈이 약간 하산백입니다. 눈동자가 약간 위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이 아주 다부집니다. 그리고 코에 난대정위, 양쪽 콧방울, 금갑이 비교적 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마가 굉장히 훤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가 뒤집혔어요. 이반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맹랑하죠. 두 눈썹은 보수관이라고 그래서 수명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왼쪽 눈썹은 비교적 짙은 데 비해서 오른쪽 눈썹은 중간에 끊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거의 다 중간에 흉사를 하죠. 국내에 유명했던 야구 선수도 이랬는데 중간에 자살을 했고요. 또 어떤 가수도 눈썹이 이런데 중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흉사를 면하기 어렵죠. 보기에도 상당히 다부지고 좀 독해 보입니다. 이 명성황후 민씨에 관한 일화가 있기에 소개합니다. 명성황후가 이모군란을 피해서 피신했던 지금 충북 충주시에 있는 그 유허지입니다. 명성황후 피난 유허지에서 유허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취재한 사진입니다. 거기서 오다 보면 지금 장호원이 있죠. 장호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삼거리가 있는데 그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민비가 그 당시에 이제 장원으로 피난을 갔죠. 그런데
가마를 타고 갔던 모양입니다. 조그만 가마를 가다가 이 샘제고개라고 하는데 이 상거리에 잠시 가마가 쉬었었나 봐요. 근데 앞에 올리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웬 아주 이쁘게 생긴 규수가 가마 속에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저 이쁜 규수가 피난을 가다니 이게 전부 다 민비 그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궁을 했죠. 이 민비가 환궁을 합니다. 환궁을 해가지고 그 장원 가마가 섰던 그 지역에 그때 내 욕을 한 년놈들을 찾아내라. 군졸들이 내려가서 알아보니까 누가 나서질 않지 않습니까? 그 욕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기를 그 동네에 입이 달린 건 모두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동네 모든 사람을 모두 다 죽였답니다. 그만큼 독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모두 다 주민들을 죽여서 쑥대밭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 대원대감도 마찬가지로 하관이 턱이 좀 너무 길죠. 그러나 두 분 모두 눈의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고종도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비가 고종을 살살 움직여서 대원군을 정계에서 완전히 축출을 해버립니다. 대원군이 드나드는 문이 전용문이 따로 있었는데 왕명으로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대원군을 축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이모군란이 납니다. 1882년인데 이모군란이 뭐냐 하면 조정에서 신식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 군인한테 양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구식 군대도 있었죠. 그런데 신식 군대에는 구식 군대에 비해서 월급을 3배를 주고 구식 군대에는 1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질 않았습니다. 불만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던 차에 13개월 만에 월급을 한 달치를 줬는데 쌀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받아보니까 말을 속이고 거기 모래 자갈이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이 나서 그때 살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규합해서 굉장히 그 힘이 커졌죠. 대원군이 당시 신복 허욱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야 명성황후를 죽여라 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창덕궁으로 난입을 했는데 명성황후 민비는 궁녀복으로 변장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장원에 있는 충주 목사 민흥식의 집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건진 거죠. 그러자마자 이제 그 당시엔 또 안동김 씨 대신 여흥민 씨가 국정을 쥐고 흔들었거든요. 민씨 일파의 요청으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대원군을 텐진, 천진으로 납치를 해가지고 보종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오띵이라고 하는데 3년간 유폐를 합니다. 가둬놓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청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원세계 아시죠? 유안스카이 그 원세계와 함께 귀국을 해서 또 대원군을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895년에 을미사변이 납니다. 을미사변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일본 낭인을 이끌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석유를 붓고 불태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성황후는 비명 행사를 하죠. 그러자 이제 고종이 러시아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을 하는 아관 파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다시 러시아로 실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주로 은거하는데 그랬다가 1898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1907년에 결국은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서 아들인 순종에게 양위를 하고 1919년에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언빈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입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죠. 이분은 순종입니다. 1907년에 제위에 올라서 1910년까지 3년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경술련에 나라를 뺏기는 경술국치, 일본 사람들은 한일합방이라고 그러죠. 경술국치를 당하고 1926년에 사망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일본의 지원 아래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갔죠. 이 대원군의 묘는 어떨까요? 1898년에 처음 대원군이 사망을 하자 운현궁의 별장인 아수당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마포구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뜰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랬다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1906년에 문산으로 이장을 했고 1966년에 다시 그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후손들이 현재인 마석 종산으로 이장을 합니다. 그 후 후손들이 이 땅을 국가에 헌납해서 지금은 국가 소유가 돼 있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마성리입니다. 공덕비, 즉 신도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규장각, 대제학, 김학진이라고 이분은 조선 말에 대학자였지만 나중에 일제로부터 남자 자귀까지 받았죠. 그리고 글씨를 쓴 사람은 이재극이라고 이분도 글씨도 잘 쓰고 대학자였지만 나중에 변절을 해서 이완용 등과 함께 일제에 아주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시멘트로 떼운 건 6.25 때 총탄에 맞았던 자욱입니다. 이 묘 옆에 보면 이렇게 하얀 비석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국태공 원소 의미 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글씨는 아주 뛰어납니다. 의미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의미, 삼택의미라는 사람, 미약계옴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남산에 있던 대신궁의 신직입니다. 대신궁을 지키는 주지 같은 거죠. 주지. 그런 사람의 글씨인데 글씨는 아주 뛰어납니다. 대원군의 현재 묘는 과연 명당에 있을까요? 이 명당 탐지기 관용자 심용촉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180도, 180도, 180도. 또 뒤로 가서 한번 또 저 곡장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정중앙에 시신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이 가장 강하지요. 여기는 180도 이상 넘어갑니다. 여기는 한 180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으로도 혈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열십자처럼 혈이 지나갑니다. 이런 걸 천심십도라고 그럽니다.
천심식도. 매우 훌륭하고 중간에 선수가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한 50여 년 전에 이 묘를 왔었습니다. 그때는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 마석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논만 있고 집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그냥 저 길로 해서 일직선으로 곧장 올라왔죠. 그러나 지금 벌써 한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산이 하도 우거지고 또 저 아래로 아파트나 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뚝 떨어진 그런 장소가 됐네요.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힘차게 돌아갑니다. 인터넷이나 일부 책에 봤더니 이 대원군의 묘가 아주 좋지 않은 데 들어있다라고 혹평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 어스를 캡처했습니다. 여기가 북한강입니다. 북한강이 이렇게 궁대수로 돌죠. 그리고 양쪽에 산맥이 내려와서 맺혀진 곳에 여기 대원군 묘가 있습니다. 여기가 화도읍이고요. 아시겠죠? 양쪽에서 혈이 내려와서 이렇게 생성된 맺혀진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입니다. 흔히 왜 이 자리에 안 쓰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 쓰면 안산이 너무 멀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것이죠. 여기가 대원군 묘고요. 여기는 대원군 증조부부터 후손들까지 8분이 그 비석하고 화장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대원군 큰아들 묘고요. 보시죠. 이렇게 내려와서 둘러싸인 가운데 앞에 동그란 봉우리가 와서 안산을 이룹니다. 어쨌든 이 왕가에서 직관을 모셔서 66년에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보통 직관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선인들이 한 일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안 된 분들이 자리가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원군 묘 바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이군요. 8분 묘가 있습니다. 대원군 증조부부터 후손들까지 낙골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한번 가서 둘러보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